별님도 자고 달님도 자고 우리 아가 눈꺼풀에 나비가 앉네. 영하 15도에 눈이 오던 겨울, 보육원 뒷마당에 양말도 신지 않은 채 얼어붙은 발로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던 14세 소녀 민서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한 여인이 그 자장가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가, 지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10년 전 실종된 딸에게만 불러주던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장가였으니까요. 저는 몰라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민서가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귀 뒤를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반달 모양의 붉은 점, 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치수야, 과연 이 소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10년 전 그녀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하 15도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온 세상을 얼려버린 어느 토요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보육원 앞마당에서 여러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화려한 빨간색 합창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석 한편에 홀로 쪼그리고 앉은 한 소녀만은 낡아빠진 회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14세 소녀의 이름은 민서. 다른 아이들이 따뜻한 실내에서 리허설을 할 때 민서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민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거지는 우리랑 같이 서지도 마. 민서를 밀치는 아이의 손길. 민서는 그대로 넘어져 무릎이 깨졌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게 웅크린 채 입술을 깨물 뿐이었어요. 그 순간 보육원 현관문이 열리며 50대 중반의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 보육원의 김 원장이었습니다. 김 원장은 민서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보일러실로 가. 민서는 고개를 떨구고 절뚝거리며 보육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김 원장은 다시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남은 아이들을 실내로 데려갔어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시간 뒤 이 보육원을 방문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진우, 62세, KG그룹의 회장이자 대한민국 10대 재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백발이 섞인 중후한 헤어스타일과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 차림의 그는 언제나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가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어요. 10년 전 그는 놀이공원에서 단 한 명의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사세였던 딸 한지수는 아버지가 전화를 받는 짧은 순간 사이 사라졌고 그 이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진우는 1000명이 넘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수백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지만 딸의 행방은 묘연했어요. 그 죄책감은 한진우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여보, 준비됐어요? 조수석에 앉은 이수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58세의 그녀는 우아한 베이지색 울 코트를 입고 진주 귀걸이를 한 상류층 부인의 모습이었지만 창백한 얼굴과 야윈 몸은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수연은 10년 전 딸을 잃은 후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매년 딸의 생일이면 혼자 케이크를 사서 촛불을 켜고 아무도 없는 방에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진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올해도 잘 마치고 갑시다. 부부는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보육원을 방문해 거액을 기부했습니다. 딸을 잃은 죄책감과 속죄의 의미였어요.
한진우는 혹시라도 자신의 딸이 어딘가에 보육원에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검은색 리무진이 천사 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어서 오십시오. 김 원장이 달려나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장된 미소가 가득했어요. 김 원장은 한진우 부부가 매년 3억 원씩 기부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5억 원을 받아내겠다는 계산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한진우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김 원장은 부부를 보육원 안으로 안내했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벽면에는 알록달록한 아이들 그림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예민한 감각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 희미하게 떠도는 곰팡이 냄새, 복도 구석에 쌓인 먼지,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에서 느껴지는 어색함. 자, 이쪽입니다. 아이들이 특별히 준비한 합창 공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원장이 대강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0여 명의 아이들이 무대 위에 도열해 있었어요. 모두 빨간색 합창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눈에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아이들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몇몇 아이들은 김 원장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편하게 앉으십시오. 김 원장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VIP 좌석을 가리켰습니다. 부부가 자리에 앉자 곧바로 합창이 시작되었어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김 원장은 계속해서 한진우 부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후원금이 늘어날 테니까요. 우리 아이들 참 착하죠? 모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는 과하게 밝았습니다. 한진우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연은 점점 더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합창이 끝나자 김 원장이 박수를 유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진우 부부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시선은 무대가 아닌 대강당 뒤편 유리창 너머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에는 보육원 뒷마당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연은 그곳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낡은 트레이닝복을 입은 한 소녀가 보일러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모두 따뜻한 실내에 있는데 저 아이만 홀로 영하의 날씨에 밖에 있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 아이는 왜 저기 있는 걸까요? 원장님,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김 원장이 황급히 안내하려 했지만 수연은 손을 저었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수연은 대강당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 아닌 뒷문 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수연은 코트깃을 여미고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쪼그리고 앉은 소녀가 보였어요. 민서였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은 발은 새빨갛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서의 입에서 가느다란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별님도 자고 달님도 자고 우리 아가 눈꺼풀에 나비가 앉네. 꿈나라로 가는 길에 토끼도 만나고 별도 따라가요. 우리 아가 꿈속에서. 수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노래는 수연이 직접 작곡한 자장가였어요. 딸 지수가 사세였을 때 잠투정이 심해서 특별히 만들어준 노래. 악보도 없고 녹음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지수에게만 불러준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래였습니다. 수연은 달려갔습니다. 민서가 놀라 노래를 멈추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가, 지금 그 노래 어디서 배웠니?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서는 겁에 질려 수연을 바라봤어요.
저는 몰라요. 그냥 알고 있었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귀 뒤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반달 모양의 붉은 점. 지수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바로 그 점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지수야. 수연이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서는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수연의 품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사모님, 김 원장이 뛰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사모님, 이 아이한테 왜? 한진우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그는 아내가 낯선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에 놀랐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과 함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어요. 여보, 이 아이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내가 지수한테만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한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귀 뒤에 점이 있어요. 지수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한진우가 민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서의 귀 뒤를 확인했어요. 정말로 반달 모양의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한진우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원장님. 한진우가 김 원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이 아이는 언제 이 보육원에 들어왔습니까? 김 원장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한 10년 전쯤. 10년 전이요? 한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 아이의 입소 기록, 지금 당장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는 오늘 우리가 데려갑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그건 안 됩니다. 정식 절차는 우리 변호사가 알아서 할 겁니다. 한진우가 전화를 꺼내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김 원장은 땀을 뚝뚝 흘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연은 민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의 품이 너무나 익숙했어요. 아가, 우리 집에 갈래?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다시 한번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분 후 한진우의 변호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긴급 위탁 절차를 시작했어요. 김 원장은 계속 반대했지만 한진우의 압박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수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리무진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으로 고급 승용차에 올랐어요. 차 안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시트가 민서를 감쌌습니다. 리무진이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천사보육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민서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수연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혹시 내가 우리 딸일까? 수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희망마저 사라진다면 수연은 견딜 수 있을까요? 민서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민서는 수연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진우는 운전사에게 지시했어요. 바로 병원으로 가.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으로. 한진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장가와 점, 나이와 입소 시기. 모든 것이 일치하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가능성만으로도 한진우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리무진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진우가 선택한 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이었어요. 24시간 응급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수연은 민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수연의 따뜻한 손길이 안심이 됐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한진우의 주치의가 직접 나와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연락 받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는 부부와 민서를 조용한 VIP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민서는 처음 와본 병원의 하얀 복도와 소독약 냄새에 긴장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서자 의사가 부드럽게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아가, 이름이 뭐니? 민서요. 의사가 미소 지었어요. 민서, 오늘 간단한 검사를 할 거야. 입안을 면봉으로 살짝 닦기만 하면 돼. 전혀 아프지 않아. 민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민서와 한진우, 수연 세 사람의 구강세포를 채취했어요. 절차는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내일 오전까지 나올 겁니다. 긴급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가 한진우에게 말했어요.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수연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만약 아니라면 저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우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아이는 우리 도움이 필요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돌봐줄 겁니다. 하지만 여보, 나는 이 아이가 지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 아이가 지수든 아니든 이미 마음이 가 있었지만 만약 정말 지수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서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민서는 이렇게 밤늦게 밖에 있어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보육원에서는 해가 지면 방에 갇혀 있어야 했으니까요. 배고프지, 아가?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연은 운전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편의점에 들러주세요. 리무진이 24시간 편의점 앞에 섰습니다. 수연은 민서의 손을 잡고 함께 내렸어요. 편의점 안은 따뜻했고 여러 가지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눈이 커졌어요. 먹고 싶은 거 다 담아. 뭐든지 괜찮아.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뭐든지 담아도 되나요? 민서는 조심스럽게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 하나를 집었습니다. 더 담아도 돼. 괜찮아. 수연이 웃으며 민서의 바구니에 주먹밥, 샌드위치, 과일, 초콜릿을 담아줬어요.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차에 돌아와 민서는 조심스럽게 삼각김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민서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서는 천천히 먹으려 했지만 손이 자꾸 빨라졌어요. 천천히 먹어. 아무도 뺏어가지 않아. 수연이 민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민서는 그제야 속도를 늦췄어요. 1시간 후 리무진은 한진우의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민서는 집 안으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너무나 컸어요. 보육원 건물 전체보다 더 큰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양말도 신지 않은 민서의 발은 차가웠습니다. 잠깐만. 수연이 안쪽으로 사라졌다가 새 슬리퍼를 들고 나왔어요. 포근한 털이 달린 분홍색 슬리퍼였습니다. 신어봐. 내 발 사이즈일 거야. 민서가 조심스럽게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발을 감싸는 따뜻함에 민서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민서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한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수연이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큰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소파까지 있었어요. 여기가 내 방이야. 편하게 쉬어. 수연이 말했습니다. 민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방이요? 수연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방이야. 민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모든 게 깨끗하고 새 것이었어요. 침대 위에는 포근한 이불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색연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수연은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울지 마, 아가. 이제 안전해. 수연은 민서를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큰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고 향기로운 입욕제를 넣었어요. 민서는 처음 보는 욕조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싸자 민서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연은 민서의 머리를 감겨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 보육원에서 힘든 일 많았지? 민서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의 손길은 너무나 부드러웠어요. 민서는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오래전 누군가가 이렇게 자신을 돌봐줬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누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목욕을 마친 민서에게 수연은 새 잠옷을 입혔습니다. 부드러운 면 소재의 파란색 잠옷이었어요. 민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습니다. 깨끗해진 얼굴, 보송보송한 머리, 그리고 새 옷. 마치 다른 사람 같았어요. 예쁘다, 우리 아가. 수연이 민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서는 수연의 목에 팔을 감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을 만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 걸까요? 수연은 민서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민서의 몸이 저절로 이완됐어요. 수연이 이불을 덮어주며 물었습니다. 편하게 자. 무서우면 언제든 나 불러도 돼. 알겠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민서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점점 눈이 감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민서가 완전히 잠들자 수연은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한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잤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진우는 아내를 서재로 데려갔어요. 여보, 저 아이 기록을 좀 조사해 봤어요. 한진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천사 보육원의 입소 기록이 떠 있었어요. 민서라는 이름의 아이는 10년 전 12월에 입소했어요. 당시 4세, 신혼 미상으로 등록됐고 보호자도 없었습니다. 수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12월. 그게 지수가 실종된 달이에요.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 아이의 입소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미아나 유기 아동은 경찰을 거쳐 아동보호시설로 가는데 이 아이는 바로 보육원으로 왔어요. 중간 과정이 없어요.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내일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여보, 나는 이 모든 우연이 정말 우연일까요? 그 노래, 그 점, 나이, 입소 시기. 모든 게 지수와 일치해요. 수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아니라면? 이 희망이 무너진다면 수연은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민서의 방으로 가서 잠든 모습을 확인했어요.
민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민서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지수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수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처음으로 부드러운 침대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시 어디인지 몰라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기억났어요. 민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 방에서 잤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가, 일어났니?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네.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 옷이 들려 있었어요. 이거 입어봐. 내 사이즈일 거야. 민서는 조심스럽게 옷을 입었습니다. 부드러운 니트와 청바지였어요. 거울을 보니 정말로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예쁘다. 이제 아침 먹으러 가자. 식탁에는 푸짐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진우도 이미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식탁 앞에 앉았지만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많이 먹어. 한진우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어요. 밥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진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한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한진우가 전화를 끊고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결과가 나왔대요.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민서는 두 사람의 긴장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졌어요. 우리 병원 가야 해요. 민서도 함께.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둘러 준비를 하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진우와 수연은 숨을 죽였어요.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의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서 양과 한진우 회장님, 이수연 여사님의 친자관계 확률은 의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99.99%입니다. 민서 양은 두 분의 친딸이 맞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진우는 벽에 기댔어요. 민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우리 딸, 정말 우리 딸이야. 수연은 울면서 민서를 꼭 안았어요. 한진우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민서는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이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을. 민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지만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졌어요. 마. 민서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수연은 더욱 세게 민서를 안았어요.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잃어버렸던 딸을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병원을 나서는 세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한진우와 수연의 발걸음이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의 딸이라니? 10년간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라고 믿으며 살았는데 갑자기 부모가 생겼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어요. 리무진에 오르며 수연이 민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수야, 이제부터는 내 진짜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 민서가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수? 그게 자신의 이름이었나요? 민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 한지수. 민서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이름은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 팀장, 나야. 천사 보육원 김 원장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해. 10년 전 입소 경로부터 전부 파헤쳐. 그리고 경찰에도 연락해. 유괴 사건으로 신고할 거야. 한진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김 원장은 유괴범이거나 최소한 공범이었어요. 한진우는 반드시 그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작정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수연은 지수를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한진우도 옆에 앉았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야,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니?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지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당신들의 딸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 정말이야. 내가 4세 때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렸어. 엄마 아빠가 너를 10년 동안 찾았단다. 지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10년? 지수는 그 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4세 이전의 기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수가 기억하는 건 보육원에서의 삶뿐이었어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옛날 일도.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진우가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천천히 생각나면 돼.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 우리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면 되니까. 그날 오후 한진우는 서재에서 보안팀장을 만났습니다. 팀장이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한진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김 원장의 사진과 신상 정보가 있었어요. 김 원장은 10년 전 천사 보육원을 인수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큰 돈으로 보육원을 샀어요. 돈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한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해. 팀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보육원 인수 직후부터 원인 불명의 아이들이 입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 없이 말이죠. 민서, 아니 지수 양도 그중 하나였고요. 한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유괴 조직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지금 경찰과 협조해서 10년 전 실종 아동 명단과 보육원 입소 아동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수 양 외에도 신원이 의심스러운 아이들이 여럿 있습니다. 한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김 원장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을 유괴에 연루시켰을 가능성이 컸어요. 즉시 경찰에 전달하고 남아있는 아이들 전원 보호 조치 취해. 그리고 김 원장, 절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 강화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 시각 천사 보육원에서는 김 원장이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한진우가 가만 놔둘 리 없다는 걸 알았어요. 도망가야 했습니다. 김 원장은 금고에서 현금 뭉치와 위조 여권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보육원 정문 밖에는 이미 한진우가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김 원장은 뒷문으로 나가려 했지만 거기에도 경호원이 있었습니다. 김 원장은 창백한 얼굴로 다시 원장실로 돌아왔어요. 한진우의 집, 지수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배고픔, 추위, 외로움, 학대. 그 모든 시간이 지수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바뀌었어요. 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깨끗한 얼굴, 새 옷, 보송보송한 머리.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이게 정말 나일까? 민서가 아니라 한지수? 부모가 있고 집이 있고 사랑받는 아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야, 들어가도 될까?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어요. 네. 수연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앨범이 들려 있었어요. 지수야,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야. 수연이 지수 옆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작고 빨간 아기가 수연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태어난 날이야. 2011년 4월 7일. 3.2kg로 태어났어. 얼마나 예쁘던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는 사진을 빤히 바라봤어요. 전혀 기억나지 않았지만 사진 속 아기가 자신이라는 게 신기했습니다. 수연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돌잔치 사진, 첫걸음마 사진, 유치원 입학 사진.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여기, 이게 내가 4세 때 놀이공원 가기 직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 어린 지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진우와 수연이 양옆에서 지수를 안고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몰랐어요. 기억나지 않는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저렇게 행복했어요? 수연이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럼 정말 행복했어. 넌 엄마 아빠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지수는 수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간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외로웠던 시간, 사랑받지 못했던 날들,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순간들. 수연도 함께 울었습니다. 딸을 잃었던 10년 찾지 못할까 두려워했던 날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다시 안고 있는 기적 같은 순간. 한참을 울고 난 후 지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가 왜 사라진 거예요? 수연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놀이공원에 갔었어. 넌 회전목마를 너무 좋아했거든. 아빠가 잠깐 전화를 받는 사이에 넌 사라졌어. CCTV를 확인했는데 낯선 남자가 너를 데리고 나가는 게 찍혀 있었어. 경찰에 신고했고 전국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 지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김 원장한테.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 아빠가 지금 조사하고 있어. 김 원장은 반드시 벌을 받을 거야. 저녁 식사 시간,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진우가 지수에게 말했어요. 지수야, 내일부터 너 학교 보내줄 거야. 내 나이에 맞는 학년으로. 지수가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교요? 저 공부 못하는데. 한진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선생님들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넌 똑똑한 아이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지수는 떨렸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정말 학교에 갈 수 있다니. 수연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그날 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었어요. 이름도 신분도 가족도. 지수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는 게 신기했어요.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한편 한진우의 서재에서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김 원장을 연행했습니다. 유괴 및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예정입니다.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리고 보육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전원 임시보호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한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되찾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김 원장과 연결된 유괴 조직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가족들도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한진우는 다짐했습니다. 지수를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서울의 한 사립중학교에 편입했어요. 한진우가 선택한 학교는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수처럼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을 배려하는 학교였어요. 첫 등교날 아침, 지수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 교복, 깨끗한 가방, 정갈한 머리. 지수는 자신이 정말 학생이 된 것 같아서 신기했어요. 예쁘다, 우리 딸. 수연이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저 잘할 수 있을까요? 수연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천천히 하면 돼. 너무 부담 갖지 마. 리무진이 학교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차에서 내려 교문을 바라봤어요.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등교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하고 교문을 들어섰어요. 담임 선생님은 4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여교사였습니다. 선생님이 지수를 교실로 안내했어요. 지수야, 친구들이 다 착해. 걱정하지 마.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는 긴장해서 몸이 굳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 친구가 왔어요. 한지수라고 해. 잘 지내주길 바랄게.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흔들며 웃었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지수는 당황했어요. 너무 어려웠습니다. 보육원에서는 이런 걸 배운 적이 없었어요. 지수는 필사적으로 공책에 적어 내려갔지만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여학생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민지야. 같이 밥 먹을래? 민지의 밝은 미소에 지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응, 고마워.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민지는 지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전학 온 거야? 어디서 왔어? 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응,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지수는 민지의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처음으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진우는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김 원장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한진우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서류와 사진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사팀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김 원장의 통화 기록과 계좌 추적 결과 조직적인 유괴 범죄 조직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조직은 10년 전부터 활동해 왔고 주로 놀이공원이나 대형마트에서 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한진우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수사팀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입니다. 지수 양을 포함해서요. 모두 유괴 후 김 원장의 보육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한진우가 이를 갈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일부는 이미 성인이 됐고 일부는 아직 신원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 가족과 재결합했습니다. 한진우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가족들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실은 그 가족들이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틀 후
한진우의 집에 세 가족이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40대 부부와 17세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8년 전 대형마트에서 실종됐다가 최근 되찾은 케이스였습니다. 두 번째 가족은 50대 부부와 20세 딸이었습니다. 딸은 12년 전 놀이공원에서 실종됐던 아이였어요. 세 번째 가족은 30대 중반의 젊은 부부와 16세 딸이었습니다. 거실에 모인 가족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부가 말했어요. 저희 아들 준호는 9세 때 사라졌습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코너를 보다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8년을 기다렸어요.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진우와 수연은 그 고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두 번째 부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희 딸 소연이는 8세 때 놀이공원에서 사라졌습니다. 12년이란 시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젊은 부부도 말했어요. 저희 딸 예린이는 6세 때 사라졌습니다. 이제 16세가 됐어요. 10년 동안 저희는 매일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수연이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네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아이들을 되찾았어요. 기적이에요. 첫 번째 부부가 한진우에게 말했어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회장님이 김 원장을 고발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원히 아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한진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제 딸을 찾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함께 싸워야 합니다. 유괴 조직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해요.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모든 부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들은 피해자 가족 모임을 결성했어요. 이름은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 부모들의 모임이었습니다. 한진우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 압력을 넣고 유괴 방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지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게 보였어요. 지수는 놀라 멈춰섰습니다. 수연이 지수를 불렀어요. 지수야, 이리 와봐. 소개해줄 사람들이 있어.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연이 한 명씩 소개했어요. 이분들도 우리처럼 잃어버린 아이들을 되찾은 가족들이야. 모두 같은 보육원에 있었던 아이들이고 17세 준호가 지수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 나는 준호야. 너도 천사 보육원에 있었다며?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나도 거기 있었어. 8년 동안. 힘들었지?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는 지수의 고통을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20세 소연도 다가왔습니다. 나는 12년 동안 있었어. 내가 막내였구나. 민서라고 불렸지? 지수가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저 기억해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넌 항상 혼자 구석에 있었잖아. 다른 애들이 괴롭혀도 울지 않고 나 걱정했어.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연이 지수를 안았어요. 이제 괜찮아. 우리 다 가족 찾았잖아. 너도 나도. 16세 예린도 다가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기억해. 내가 혼자 자장가 부르던 거. 예쁜 노래였어. 지수는 처음으로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수의 고통을 이해했고 지수도 그들을 이해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진우가 모두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인 이유는 단순히 과거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를 위해서예요.
우리 아이들이 겪은 고통을 다른 아이들은 겪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부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진우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째, 유괴 사건 전담 수사팀을 강화하도록 정부에 요청할 겁니다. 둘째,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전국적으로 통합하고 AI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해서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셋째, 보육원과 아동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서 김 원장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게 할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연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도 만들 거예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지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부모님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밤이 깊어 가족들이 돌아간 후 지수는 부모님과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를 찾아줘서,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도와주려고 해서. 한진우가 지수를 안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넌 우리 딸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은 기적을 다른 가족들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어. 수연도 지수를 안았어요. 지수야, 넌 강한 아이야. 10년을 버텨냈잖아.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어. 지수는 부모님의 품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지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자신도 준호 언니, 소연 언니, 예린 언니처럼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겠다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어요. 김 원장의 진술과 통화 기록, 계좌 추적을 통해 유괴 조직의 핵심 인물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철수. 50대 중반의 남자로 10년간 조직적으로 아이들을 유괴해 온 범죄자였어요. 어느 금요일 아침 한진우에게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박철수를 검거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 숨어 있었어요. 한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드디어 지수를 유괴한 범인이 잡혔어요. 즉시 가겠습니다. 한진우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박철수가 보였어요. 초라한 행색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한진우는 그 남자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을,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가족에게서 빼앗아 갔다니. 수사관이 한진우에게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10년간 총 23명의 아이들을 유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김 원장에게 아이 한 명당 500만 원을 받고 넘겼다고 합니다. 한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500만 원. 내 딸의 값이 고작 500만 원이었단 말입니까? 수사관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판은 언제입니까? 다음 달입니다. 김 원장과 박철수 그리고 조직원 4명이 함께 재판받을 예정입니다. 한진우가 물었습니다. 피해자 증언이 필요할까요?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증언이 있다면 양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는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진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수에게 과거를 다시 떠올리게 하는 건 잔인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진우는 수연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고민했어요. 결국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은 지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수야, 엄마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한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는 부모님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긴장했어요. 다음 달에 김 원장과 너를 유괴한 사람의 재판이 있어. 법원에서
내가 증언을 해주길 바라고 있어. 하지만 강제는 아니야. 내가 힘들면 하지 않아도 돼.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재판? 증언? 김 원장을 다시 봐야 한다는 말인가요? 저 그 사람들 만나야 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보고 싶지 않으면 안 봐도 돼. 내 마음이 제일 중요해.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김 원장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눈빛, 폭력적인 손길, 잔인한 말들. 지수는 아직도 그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준호 언니, 소연 언니, 예린 언니,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 지수가 증언하지 않으면 김 원장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게요. 제가 증언할게요. 한진우와 수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지수야, 무리하지 않아도 돼.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 할 것 같아요. 저 때문에. 아니,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수연이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지수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지수는 악몽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김 원장이 나타나는 꿈을 꿨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하기 힘들었어요. 담임 선생님과 학교 상담사가 지수를 도와줬습니다. 수연도 매일 밤 지수 곁에 있어줬어요. 한진우는 최고의 심리치료사를 고용해서 지수가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재판 당일 법원 앞에는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됐어요. 한진우의 경호원들이 지수와 가족을 보호하며 법정으로 안내했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습니다. 판사석, 검사석, 변호사석이 보였어요. 그리고 피고인석에는 김 원장과 박철수, 그리고 조직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김 원장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김 원장도 지수를 봤어요. 하지만 김 원장의 눈에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망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수연이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설명했어요. 23명의 아이들을 유괴한 조직적 범죄, 10년간 지속된 악행, 보육원에서의 학대와 착취.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준호, 소연, 예린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세 사람은 차례로 증언대에 섰어요. 보육원에서 겪은 학대, 가족을 잃은 고통, 10년간의 외로움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청객들 중 몇몇은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지수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올라섰어요. 판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증인, 이름을 말해주세요. 한지수입니다. 나이는 14세입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지수 양, 보육원에서 어떤 일을 겪었나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어요. 추운 겨울날 밖에 쫓겨났던 일, 밥을 굶었던 날들, 다른 아이들에게 맞았던 순간들.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요. 김 원장님은 저를 싫어했어요.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겨울에도 밖에 내쫓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저를 때려도 말리지 않았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무엇인가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저는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정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유괴당한 거였어요. 부모님은 저를 찾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이 벌떡 일어나 지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경호원이 말렸어요. 판사가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휴게실에서 지수는 부모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한진우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잘했어, 지수야. 정말 잘했어. 용감한 우리 딸. 수연도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시는 그 사람들 볼 일 없어.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검사는 최종 구형을 했어요. 김 원장에게 징역 20년, 박철수에게 징역 25년, 조직원들에게 각각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변호인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은 너무나 명확했고 증거도 확실했습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민정, 징역 18년. 피고인 박철수, 징역 23년. 피고인들은 23명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았으며 그 죄가 매우 무겁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진우와 수연은 서로를 안았어요.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김 원장이 지수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수가 피하지 않았어요. 지수는 김 원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법원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동 유괴 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 딸처럼 가족을 되찾은 아이들도 있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진우는 지수의 손을 꼭 잡았어요. 지수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지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지수는 생각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수야, 자랑스러워. 오늘 정말 용감했어.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부터는 행복한 일만 남았어. 지수는 엄마의 품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엄마. 찾아줘서.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김 원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따뜻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놀이공원에 가는 꿈이었어요.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삶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재판 소식이 전국적으로 보도되면서 지수는 유명 인사가 됐어요. 신문과 뉴스에서는 지수를 기적의 소녀, 10년 만에 되찾은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월요일 아침 지수가 학교에 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자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그 애래. TV에 나온. 10년 동안 보육원에 있었대. 불쌍하지 않아? 재벌 딸이래. 완전 대박이네. 지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자 분위기는 더 어색했어요. 친구들이 지수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 민지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수야, 괜찮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지는 알 수 있었어요. 지수가 괜찮지 않다는 것을.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봐.
지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지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다들 놀라서 그런 것뿐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지수를 동정의 눈으로 봤고 일부는 부러워하며 질투했습니다. 누구도 지수를 그냥 평범한 친구로 대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주간지에서 지수의 보육원 시절을 다룬 기사가 나왔어요. 그 기사에는 지수가 학대받던 모습, 왕따당하던 일들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육원 아이들을 인터뷰한 것 같았어요. 한진우는 분노했습니다. 즉시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기사는 퍼진 후였어요. 학교에서도 그 기사를 본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방과 후 한 여학생이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너 진짜 밥도 못 먹고 매 맞고 살았어? 기사에 나오던데.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근데 이제 재벌 딸이잖아. 완전 신데렐라네. 부럽다. 지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교실을 뛰쳐나갔어요. 민지가 뒤쫓아왔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교 뒷문으로 나가 혼자 걸었어요. 왜 모두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걸까요? 지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친구들과 웃고 공부하고 평범한 학생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지수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지수는 방문을 꽝 닫았습니다. 수연이 노크했어요. 지수야, 무슨 일 있니?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수연은 문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진우와 수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여보, 지수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한진우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언론을 막지 못해서 그래. 미안해. 수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수를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날 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서였을 때가 더 편했을까?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관심 없었고 그냥 투명 인간처럼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지수를 알고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지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낯설었어요. 나는 누구일까? 민서일까? 한지수일까? 보육원의 왕따 소녀일까? 재벌 회장의 딸일까? 다음 날 지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수연이 방에 들어가자 지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학교 가야지. 지수가 이불 속에서 작게 말했어요. 가기 싫어요. 수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지수가 이불을 걷고 일어났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 다니면 안 돼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봐요. 불쌍하다는 눈으로 보거나 부러워하거나 아무도 저를 그냥 지수로 봐주지 않아요. 수연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수야. 엄마가 몰랐어. 지수는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수연도 함께 울었어요. 한진우는 회사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내 마음을 말해줄래? 정확히 뭐가 힘든지. 지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고 싶어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애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학교에서 다들 저를 특별하게 대해요. 재판 기사 때문에 다들 제가 얼마나 불쌍한 아이였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제는 재벌 딸이라고 부러워하면서도 어색해해요. 한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그럼 전학 가는 건 어떨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전학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 얼굴이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수연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잠시 쉬는 건 어떨까? 홈스쿨링을 하면서 마음을 추스르고 지수가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도 싫어요. 그럼 정말 도망치는 것 같아요. 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도 가기 싫고 전학도 가기 싫고 집에만 있는 것도 싫었어요. 지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자 준호, 소연, 예린이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수 만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이 그들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지수는 세 사람을 보고 놀랐습니다. 언니들, 오빠. 소연이 지수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우리 소식 들었어. 학교에서 힘들다며?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그랬어. 학교 복귀했을 때 정말 힘들었어. 다들 나를 이상하게 봤거든. 불쌍하다고, 신기하다고, 부럽다고. 근데 아무도 나를 그냥 예린이로 봐주지 않았어.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어. 매일 학교 가기 싫었고 사람들 시선이 무서웠어. 지수가 놀라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했어요? 소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극복한 게 아니야. 적응한 거지. 그리고 깨달았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라는 걸. 과거가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는 걸. 예린도 말했어요. 지수야, 넌 민서도 아니고 불쌍한 아이도 아니야. 넌 한지수야. 용감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한지수. 그걸 잊지 마.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익숙해지는 시간.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우리가 함께 있잖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 피해자 가족 모임 청소년 버전으로. 우리끼리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있잖아, 지수야. 내가 학교에서 버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너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아이들한테 말이야. 지수는 그 말에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준호, 소연, 예린도 같은 길을 걸었고 앞으로 또 다른 아이들도 이 길을 걸을 거예요. 지수가 결심한 표로 말했습니다. 다시 학교 갈게요. 도망치지 않을게요. 수연이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한진우도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그날 밤 지수는 일기를 썼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어요. 오늘 나는 깨달았다. 나는 민서가 아니다. 하지만 민서였던 시간도 나의 일부다. 나는 한지수다. 10년을 보육원에서 살았고 부모님을 되찾았고 지금도 적응하고 있는 한지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지수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은 다시 학교에 가야 했어요. 여전히 무서웠지만 이제 지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한지수니까.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3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약속대로 학교로 돌아갔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고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하지만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나는 한지수다. 나는 할 수 있다.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지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수야, 다음 주에 학교에서 인권 교육 시간이 있어. 내가 혹시 학생들 앞에서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강제는 아니야. 하지만 내 이야기가 다른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수는 고민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준호 오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버티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인권교육날 강당에는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지수는 무대 위에 섰어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손이 떨렸지만 심호흡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한지수입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제 이야기를 알고 있을 거예요. 신문과 뉴스에서 봤을 테니까요. 저는 4세 때 유괴당했고 10년 동안 보육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에 부모님을 되찾았어요. 학생들은 조용히 지수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저를 불쌍하게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저는 피해자였지만 그게 제 전부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과 똑같은 14세 학생입니다.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가끔 실수도 하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지수는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중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저는 10년 동안 포기하고 싶었어요. 매일이 지옥 같았거든요. 하지만 버텼어요. 그리고 지금 가족을 되찾았어요. 기적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강당은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지수가 마지막 말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그냥 지수로 봐주세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지수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함께 밥을 먹고 쉬는 시간에 함께 웃었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진짜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았어요. 한편 한진우의 활동도 결실을 맺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실종아동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어요. 주요 내용은 실종아동 신고 시 즉각 전국경보 시스템 발동, AI 얼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추적, 보육원과 아동시설 관리 감독 강화였습니다. 법안 통과 기념식에 한진우는 가족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지수도 함께 갔어요. 국회의장이 한진우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한진우 회장님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더 이상 지수 양 같은 아이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법안은 저 혼자 만든 게 아닙니다. 피해 가족들, 경찰, 의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용감하게 증언해준 아이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딸 지수를 비롯해서요. 한진우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아버지를 향해 미소 지었어요. 법안 통과 이후 실종 아동 찾기 시스템은 빠르게 구축됐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전국의 CCTV와 연동되고 신고 즉시 경보가 발령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법 시행 한 달 만에 3명의 실종 아동이 발견됐어요. 모두 유괴 후 24시간 이내에 찾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대형마트에서 실종됐는데 AI 시스템이
범인의 얼굴을 추적해서 2시간 만에 구조했어요. 한진우는 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5세 딸을 되찾은 어머니가 한진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아니었으면 제 딸을 영영 못 찾았을 거예요. 그녀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한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천만에요. 이제 더 이상 우리 같은 가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지수는 피해 가족 모임의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최근에 가족을 되찾은 12세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의 이름은 민준이었습니다. 민준이는 6년 동안 보육원에서 살다가 부모님을 찾았어요. 민준이는 지수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학교 적응이 힘들고 친구들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지수는 민준이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준아, 나도 똑같았어. 학교 가는 게 무서웠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가 지수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괜찮아. 그리고 있잖아, 민준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도 있고 준호 오빠, 소연 언니, 예린 언니도 있어. 우리가 다 너를 이해해. 민준이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민준이를 위로했어요. 그 순간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수는 부모님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실종 아동보호법 덕분에 또 한 명의 아이가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지수가 부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요. 수연이 놀라 물었어요. 뭐가 고마운데? 지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아서요. 10년 동안 찾아줘서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구하려고 노력해줘서요. 한진우가 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넌 우리 딸이니까. 수연도 2사람을 안았어요. 세 가족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 그리고 다시 만난 기적.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한진우의 집에는 피해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정기 모임 날이었어요. 준호네 가족, 소연이네 가족, 예린이네 가족,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민준이네 가족까지. 거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진우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4개월 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막 아이들을 되찾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 보세요. 법이 바뀌었고 시스템이 구축됐고 새로운 가족들이 아이들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는 준호, 소연, 예린, 민준이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4명의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걸었어. 고통도 함께 겪었고 이제 치유도 함께하고 있어. 우리는 가족이야. 소연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할 거야. 우리가 길을 만들어줄게. 예린이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였으니까. 민준이가 작게 물었어요. 저도 나중에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을까요? 지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지. 너도 우리처럼 강해질 거야. 그리고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오후 지수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난 지 4개월이 됐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힘들었다. 민서였던 나와 한지수인 나 사이에서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알겠다. 나는 둘 다다.
민서였던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한지수로서의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 10년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통이 나를 약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만들었다. 엄마, 아빠, 준호 오빠, 소연 언니, 예린 언니, 민준이, 민지. 나에게는 이제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괜찮다. 나는 한지수니까. 10년을 버텨낸 한지수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지수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석양이었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수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준비가 됐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고 지수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봄날의 어느 토요일 아침, 지수는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만개했어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지수야, 일어났니? 아침 먹자. 아래층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엄마. 지금 갈게요. 15세가 된 지수는 이제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그 단어들이 이제는 입에 붙었어요. 지수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1년 전과 많이 달라 보였어요. 눈빛이 밝았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식탁에는 한진우와 수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지수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벚꽃 만개했어. 한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 우리 오후에 산책 갈까? 수연이 덧붙였습니다. 좋지.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는 이 평범함이 가장 소중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수는 방으로 돌아가 숙제를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된 지수는 이제 공부에도 제법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많이 뒤처져 있었지만 수연의 도움과 개인 과외 선생님 덕분에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성적은 중위권이었지만 지수는 만족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세 가족은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수는 부모님 사이에서 두 사람의 팔을 끼고 걸었어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수야, 다음 달 생일에 뭐 하고 싶어? 수연이 물었습니다. 지수의 15번째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친구들 불러서 파티하고 싶어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한진우가 놀라 물었어요. 친구들, 많이 사귀었구나?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지, 수아, 지훈이. 반에서 진짜 좋은 친구들이 생겼어요. 수연은 딸의 밝은 얼굴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1년 전만 해도 학교 가기 싫어하던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오빠로부터 온 단체 메시지였어요. 다들 이번 주 일요일 모임 오지? 중요한 발표 있어. 지수는 곧바로 답장했습니다. 청소년 피해자 모임은 이제 지수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하며 성장했습니다. 일요일 지수는 카페에서 준호, 소연, 예린,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19세가 된 준호는 대학생이 됐고 22세 소연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18세 예린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14세 민준이는 지수와 같은 학년이 됐습니다. 준호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들 들어봐. 내가 아동인권단체에서 일하기로 했어. 대학 졸업하고 정식으로 들어갈 거야.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소연이 말했어요. 나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서 실종 아동 가족 상담사로 일할 거야. 예린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법대 갈 거야. 아동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어? 민준이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꼭 다른 사람들 돕는 일 하고 싶어요. 지수가 민준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 그럴 거야.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5명의 청소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언가를 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날 밤 한진우는 서재에서 최근 통계 자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종 아동보호법 시행 1년 구조된 아동은 총 27명이었어요. 모두 유괴 후 48시간 이내에 찾았습니다. 한진우는 뿌듯했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래요? 한진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통계 자료 보고 있었어. 1년간 27명을 구했어요. 수연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대단해요. 우리 딸 덕분에 27개 가족이 행복해졌네요. 한진우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지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일은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 그리고 1년간의 치유. 모든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지수의 15번째 생일이 왔습니다. 집 거실은 풍선과 리본으로 장식됐고 큰 케이크가 준비됐어요. 민지, 수아, 지훈이를 비롯한 학교 친구들이 왔고 준호, 소연, 예린, 민준이도 왔습니다. 피의 가족들도 모두 모였어요. 지수는 15개의 촛불이 꽂힌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지수는 눈을 감고